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룸의 물음은 그분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분. 지난 대선을 앞두고 나왔던 대장동 의혹 녹취록의 그분입니다.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에 바로 그분. 현재 여권은 당시에 그분이 이재명 지사라고 했고 야권은 음해라고 했습니다. 대장동 세력 안에서도 그분에 대해서는 말이 엇갈리고 또 뒤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분이 누구냐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입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구속기한이 끝나며 풀려난 남욱 변호사는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석방 약 9시간 만에 열린 재판에 나오면서는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군가요?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지만 오늘은 증인석에서 검사의 신문을 받게 된 남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1,208억 원의 배당을 받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기자 김만배 씨가 이 시장 측으로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의 이름을 정확히 거론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당초 이 시장 측 지분이 37.5%라고 했다가 수정되면서 나중에 428억 원이 됐다며 그 과정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정진상, 김용 두 사람 등과 의형제를 맺었고 이후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재명 시장 측에 갖기로 합의한 뒤에 김 씨가 사업 주도권을 쥐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당시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줬다는 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한다며 돈을 받아갔는데 그 높은 분이 바로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3억 5,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돈의 종착지를 유 전 본부장으로 판단했지만 오늘 법정에 나온 남 변호사는 윗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요구하면서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유흥주점에서 9천만 원을 주자 유 전 본부장이 다른 방에 가서 돈을 전달하고 왔고 스크린 골프장에서 1억 원을 건넬 때도 돈 받을 분이 오니 먼저 가라고 해서 돈만 주고 왔다는 게 남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높은 분이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엔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2년 4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통해 공영개발을 주장하던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겠다며 김만배 씨가 김 의원 측에 줄 돈 2억 원을 받아갔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달됐는지 확인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남 변호사 진술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김만배 씨 등과도 일면식이 없다며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반복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검찰의 저희가 몹시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재판이 열렸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재판은 끝났습니까? 네, 오후 6시쯤 재판이 끝났습니다. 오전 10시쯤에 시작을 했으니까 8시간 가까이 재판이 열린 건데요. 이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300개가 넘는 질문을 준비를 했고 남 변호사가 답을 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질문이 있었다고 했는데 앞서 저희가 소개한 남 변호사의 주요 발언 말고 추가로 더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도지사 선거에 돈을 줬다고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도 모르게 정진상 실장하고 직접 얘기해서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 씨가 더 이상 이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박사라 기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축이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한 축으로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우선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지분에 정진상 실장과 그리고 김용 부원장까지 이재명 대표 측 몫이 있었다. 또 자신들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도 지원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이 지분을 약속받은 적이 없고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어떤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구속된 김만배 씨는 오는 24일에 구속기간이 끝나서 풀려납니다. 김만배 씨가 나오면 이제 김만배 씨의 입에도 관심이 쏠릴 텐데요. 김 씨가 입을 열지 또 연다면 어떤 부분이 될까요? 지난해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이 김 씨가 언급한 지분 얘기부터 이른바 50억 클럽 등등 내용 상당수가 이 수사를 받았었는데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김 씨가 대장동 지분의 일부가 이재명 시장 측의 지분이라면서 구체적인 비율과 금액까지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전직 기자 출신으로 정관계와의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씨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할지. 중앙지법에서 박사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대통령실 소식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출근길 약식 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 때문이라고 했는데 지난주 MBC 취재기자와의 설전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자실 쪽에서 청사 로비를 볼 수 없도록 가림막까지 세워졌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윤 대통령의 출근길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는데요.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아침 출입기자단에 도어 스태핑, 즉 약식 회견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 재발 방지 방안 없이 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미스러운 사태란 사흘 전 약식 회견 당시 MBC 취재진과 대통령실 참모 사이 일어난 공개 설전을 뜻합니다.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모두를 잘하세요. 내부적으론 사실상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 취재진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약식 회견을 재개하긴 어려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식 회견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중요한 이유라고도 강조해왔습니다.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잠정 중단이라곤 해도 당초 취지 설명과는 달라진 셈입니다. 게다가 지난 주말 사이 대통령실 청사 1층 현관엔 불투명한 대형 가림막도 설치됐습니다. 현관을 오가는 윤 대통령과 참모들에 대한 취재가 원천 차단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언론 친화적인 열린 대통령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한 가림막이라며 약식 회견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지 하루 만에 약식 회견이 중단되면서 가림막 역시 사실상 언론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약식 회견을 중단한 배경과 그 파장에 대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김태영 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원래는 윤 대통령이 이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에 상당히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약식 회견에서 실언 등으로 논란이 됐을 때도 윤 대통령은 이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네, 기자단에서 그만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그렇게 약식 회견에 대한 의지를 대통령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보면 MBC 취재진과의 충돌 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만큼 큰 사건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네, 당장 윤 대통령이 이간질, 악의적이란 거친 표현을 쓰면서 MBC 보도를 직접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결국 약식 회견 중단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론과 직접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언론 가까이에서 재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네, 재원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 쓴소리도 잘 듣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쓴소리, 뭐 좀 더 얘기한다고 해도 거친 소리인데 거친 소리가 나오자 약식회견을 중단한 셈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특정 언론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이 전체 언론을 상대로 빗장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윤 대통령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지점이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발언에 비춰보면 결국 약식회견으로 상징되는 언론과의 소통이 중단되면서 국민과의 소통도 사실상 중단된 결과를 초래한 셈이 된 겁니다. 여기에 그동안 없었던 현관 가림막까지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자실은 과거 청와대 춘추관처럼 동선이나 시야 등 모든 게 대통령실 나머지 공간과 완벽히 분리가 됐습니다.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용산으로 이전했는데 그 의미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임기 초에 했던 말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도어 스태핑 중단 얘기는 뉴스룸이 끝난 뒤에 뉴스룸 뒤에서 또 김태형 기자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행정안전부가 개입하면서 민주화 운동 기념식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의혹도 저희 JTBC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부마 항쟁 기념재단이 기획해놓은 기념식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예정됐던 가수의 출연도 무산된 건데요. 재단 측에서는 행안부가 무색무취한 기념식을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곡으로 가수 이랑이 만들고 불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한국대중음악상도 받았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들판에 콩을 주워 다 먹어치우고 부자들의 곡물 창고를 습격했다.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은 올해 기념식에서 이 곡을 꼭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3주가량 앞둔 9월 말 행정안전부가 재단 측에 해당 노래를 빼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 지시를 수행하지 않으면 재단의 존립이 위험하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반대하는 데다 재단은 행안부에서 예산을 받는 입장이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행정에서 하는 건 그냥 배탈이 없기를 바라는 무색무취의 그런 기념식. 가수 이랑에겐 대신 상록수를 불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가수가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면서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같이 활동하는 밴드들한테도 무례하고 이 얘기는 아예 전달하고 싶지도 않는 이야기죠. 결국 감독과 가수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은 이들을 대신할 다른 가수와 감독을 뽑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미래지향적인 밝은 느낌의 기념식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뿐 검열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특정 노래를 빼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연출자와 가수는 교체됐습니다. 그런 뒤에 출연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가수 이랑은 공연 2달 전부터 연주자들과 공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에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이 공연에만 집중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감독 연출료는 1,000만 원, 가수 공연비는 7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저도 올해 이런저런 행사나 페스티벌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고 근데 이제 보통의 어떤 콘서트랑 달리 제가 이 노래를 처음에 만들었던 어떤 목적이랑 되게 맞는 행사예요. 그런데 공연 20일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특정 노래를 빼라는 요청이 왔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연출자와 출연자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일감이 사라진 연출자와 가수는 출연료를 정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책임 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문의해봤습니다. 재단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 돈을 안 주진 않을 건데 투여가 됐기 때문에 투여된 만큼은 최소한 줄 것 같긴 한데. 이메일과 문자로 수십 번 연락을 주고받던 행안부 산하 부마재단은 이 일로는 연락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도 에서 지급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용역 회사는 연출자와 가수 둘 합쳐 7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행사를 주최하고 감독과 가수를 섭외한 상급기관과 직접 얘기하겠다고 하자 출연료 지급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연출자와 가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을 선임해 국가 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 오늘 트리거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관련해 JTBC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 전 부총장은 이미 10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이 전 부총장이 한 대기업 고문으로 낙하산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야권의 핵심 인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먼저 오승열 PD입니다.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CJ 계열사 한국복합물류입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 회사 고문으로 재직한 건 2020년 8월부터 1년 동안입니다. 해당 자리는 주로 국토부 퇴직 관료들이 내정돼 회사 측에 자문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국가부지에 사업을 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국토부 추천 인사를 채용해 정책 자문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 고문은 상시 출근할 필요도 없이 1억 원에 달하는 연봉과 차량 제공 혜택까지 받습니다. 당시 이 부총장은 서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국토부 출신도 아닌 현직 정치인이 이 자리에 채용된 건 이 전 부총장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해당 자리를 연결해 준 건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고문으로 내정되자 CJ 측은 현직 정치인의 겸임은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이 전 부총장에게 겸임이 가능하다고 알려준 것도 노 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 당직과 병행하고 싶다고 노 전 실장에게 요청했고 노 전 실장이 겸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실제 노 전 실장 답변 한 달여 뒤 이 전 부총장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은 한국복합물류 측에도 청와대에서 연락받지 않았냐며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 측은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규정상 겸임이 문제될 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10억 원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사업가 박모 씨입니다. 그런데 이 전 부총장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게 박 씨를 소개해 준 정황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신아람 기자입니다. JTBC가 입수한 이정근 전 부총장과 사업가 박모 씨,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3자 통화 녹취록입니다. 통화는 지난해 1월 노 전 실장이 비서실장 임기를 마친 직후 이뤄졌습니다. 노 전 실장은 해당 통화에서 박 씨에게 이정근 전 부총장과 옛날 인연이 있어 각별하게 지낸다며 회장님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한다. 앞으로 좀 많이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평소 박 씨를 만나 노 전 실장을 언급하며 선거 비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 8월엔 그동안 노 실장님에게 돈을 가져다 주지 않았는데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전환하려 한다는 취지로 말한 뒤 박 씨에게서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로부터 5개월 뒤 실제 통화까지 이뤄진 겁니다. 3자 통화가 이뤄진 장소도 이 전 부총장이 박 씨로부터 현금을 수차례 받아간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동 한 호텔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취재진을 만나 노 전 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총장이 정치 인맥을 내세운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하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실제 청탁했다면 성사된 게 있지 않겠느냐고 해명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예, 이 내용을 탐사보도팀 임지수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정근 씨의 이 대기업 계열사 취업을 도왔다는 건가요?
네, 먼저 설명드리면 이 씨는 방송국 작가로 일을 하다가 2016년에 처음 서초갑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그 뒤 2018년엔 서초구청장 선거 그리고 총선과 재보선까지 총 4번을 이 지역에서 낙마했습니다. 노 전 실장에게 이 씨가 일자리를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도 2020년 총선 낙선 직후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6년간 민주당 험지에서 낙선을 거듭하면서 이 지역 위원장 자리를 맡아준 이 씨에게 노 전 실장이 좀 배려하고 살펴주는 차원으로 이 일자리를 연결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다만 이 씨 측은 노 전 실장이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추천을 해준 것으로 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아닌 당 차원에서 추천해 준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이 씨 측 주장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CJ 측에서는 겸직이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내용을 보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것도 나서서 해결해 줬다는 건가요? 네, 당초 CJ 실무자는 이 씨 측에 정치인의 이 고문직 겸직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 씨가 이를 노 전 실장에게 이야기하자 노 전 실장이 겸직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려줬다는 건데요. 해당 자리에 국토부 출신도 아니고 현직 정치인이 채용된 것은 이정근 전 위원장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당시 CJ 측이 이 전 위원장을 소개받은 통로도 청와대가 아니라 국토부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 전 실장이 국토부나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겸직이 가능했는지 알아봐줬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또 리포트에서 앞서 보셨듯이 이후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씨를 통해서 사업가 박모 씨와도 육성으로 통화를 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씨는 박 씨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수시로 억대 금품을 총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이 씨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노 전 실장은 조금 전 저희 취재진의 입장을 알려왔는데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박 씨와 통화를 했다면 이정근 씨 지지자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였을 것이고 취업 알선 정황에 대해선 자신은 국토부에 지시할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일단 통화는 했을 수 있는데 그냥 의례적인 통화였을 수 있다라는 게 노 실장의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누구길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권의 거물급 정치인들과 많이 연관이 되는 걸까요? 네, 이정근 씨 측은 일단 노영민 전 실장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모임으로 알게 된 사이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노 실장은 훨씬 뒤인 2017년 대선 때 선대위 활동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때는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의 당선을 위해서 발로 뛰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송영길 의원의 당대표 선거 캠프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았고요.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박영선 캠프에서 홍보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 씨가 이렇게 함께 일했던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이름만 앞세웠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 부정한 이익을 윗선에 혹시 공유한 바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리거팀의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오늘부터 대상자들에게 보냈습니다. 122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데 집을 한 채 가진 사람 사이에서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집값은 크게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올 초 기준으로 올라서 오히려 종부세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동시에 홈페이지에서도 종부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서울 강동, 마포 등을 중심으로 집 한 채인 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올 데는 없고 내야 되고 오직해서 내가 급매물로 내가 집을 팔고 가려고 이 사람이가 가서. 올 들어 집값이 몇억 원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오히려 올랐다는 겁니다.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초 정하는데 정작 종부세 고지서는 11월에 나오면서 생긴 일입니다. 실거래가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공시지가도 나라에서 떨어뜨려야 된다. 실거래가가 내렸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내려서 종부세를 내게 해. 김 씨는 지난해보다 약 20만 원 더 많은 51만 원을 종부세로 내야 합니다. 이처럼 종부세가 오른 집은 종부세 대상 하한선인 공시가격 11억 원부터 15억 원 사이에서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땐 종부세 부담이 줄었지만 세율이 낮은 구간에선 늘어난 집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122만 명 가운데 1주택자는 23만 명입니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전체 대상자는 4배로 1주택자는 6배 늘었습니다. 불만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을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려서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내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촬영한 김건희 여사의 봉사활동 사진을 둘러싼 공방이 이번에는 연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조명을 설치해 찍었다고 하자 대통령실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장 의원은 외신 등을 참고했다고 했지만 정확한 출처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조명 의혹을 제기하면서 외신과 사진 전문가를 인용했습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개, 3개의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실내에 빛이 들어오는 환경이라 카메라에 달린 조명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장 의원은 외신과 전문가 분석을 인용한 것도 문제냐며 참고한 사이트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리스트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과 자신을 사진사라고 소개한 네티즌의 소셜미디어 글이었습니다. 외신 출처는 없었습니다. 출처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장 의원은 외신 기사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명을 사용했냐 안 했냐 이 분석 기사까지 이제 딱 명확하게는 없어서 아직은 좀 찾아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 조명을 안 썼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행태는 지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일까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 속보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이 헬로윈에 대비해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는지를 두고는 서울경찰청장과 진실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경찰 특수본에 출석하면서 서울청에 기동대 요청을 했었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약 1시간 뒤 김광호 서울청장도 서면을 통해 용산서가 경비기동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특수본은 용산서 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면서 아직 이 전 서장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조사는 기동대 요청의 사실관계를 따지는 데 집중됐습니다. 만약 이 전 서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황이 나오면 서울청 수뇌부 등에 대한 확대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특수본은 서울청과 용산서 조사가 끝나면 판단하겠다고 설명하면서 김광호 서울청장의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불러 당시 소방대응 2단계 발령을 늦게 낸 배경도 추궁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최 서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의 지휘관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청과 행안부 등 윗선 수사의 방향과 범위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10여 명이 국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유족들은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따졌습니다. 사과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행자부 장관 이상민 씨는 책임을 지고 거기서 물러나셔야 진실 규명도 제대로 될 것이고 어떻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국정조사하고 같이 이루어졌으면 썼어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과 관련한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십자인대 수술했을 반쪽 아킬레스건을 팔아온 업체의 영업사원들이 의사 대신에 수술을 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이 100곳 가까이 됩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8월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 유통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경찰이 업체들 외에 병원 여러 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영업사원들이 의사 대신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용한 십자인대 수술에 참여한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수사선상에 오른 의사와 영업사원들에게서 내가 수술 대신 들어가라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한 걸로 의심되는 내용입니다. 최소한 포장을 뜯어서 해동시키고 그걸 다듬는 과정을 영업사원들이 100% 하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오른 병원이 100곳 가까이 됩니다. 또 경찰은 영업사원들이 수백만 원대 수술 장비를 구입해 보유해온 배경도 수사 중입니다. 대리수술에 사용하거나 병원 대신 장비를 사주고 반쪽 아킬레스건 납품에 혜택을 본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뉴스룸은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잇따라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순서로 누구나 깨끗한 집에서 살게 하겠다던 주거 복지 문제를 최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즉 지옥고라 불릴 만큼 열악한 주거지를 안전한 집으로 옮길 수 있게 돕겠다고 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0만 원씩 공급하고 저소득층에 주는 주거급여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바로 세우겠다는 이 약속,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취약계층 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가 확충되고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뽑는 공모에 쪽방촌 거주자를 비롯한 이른바 주거 난민들도 여러 명 지원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공공주택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차례 재개발로 집을 잃고 월 25만 원짜리 한 평 쪽방에 사는 백광헌 씨도 사장 지원서를 냈습니다. 답답해서 했어요. 죽어서 나가 이런 거 어떻게 이걸 개발을 해야지 해서 나도 목소리를 한번 내보고 싶었어요. 쪽방촌에선 무더위와 강추위 그리고 이웃의 갑작스런 죽음이 일상입니다. 문턱이 얕아가지고 물에 앞으로 다 튀어나와요. 몇 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차 나가고.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은 안전한 삶과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원 넘게 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거잖아요. 주택 소유 가능 계층에게 지원해준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는 주거급여나 이주비 지원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도 이행 속도가 지지부진합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주거급여를 중위소득 50%까지 대상 가구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내년에도 47%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지원 금액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천 원 늘린 게 전부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서 이렇게 월세를 막 50만 원씩 낼 수가 없잖아요. 남일 같지 않았죠. 사실 같은 동네이기도 하고 되게 내가 운 좋게 살아남았네 하는 생각을. 신림동 일가족이 머물던 반지하. 작은 창 너머로는 지상의 다른 집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 지하층의 평균 월세 가격은 41만 원. 5년 사이 30.6%나 올랐습니다. 지상층도 49만 원으로 16.2%나 올랐습니다. 취임 6개월이 흘렀지만 윤석열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책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주거 난민들은 지옥고의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 지옥고가 아닌 곳에서 살 수 있을까? 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진짜 멋지게 진짜 사람답게 살다 죽는 게 인간인데 아 역시 꿈이었구나. JTBC 최규진입니다. 지난 여름 파키스탄에서는 최악의 대홍수가 나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파키스탄은 이게 선진국 탓이라며 보상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선진국들이 기후 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 금전적인 보상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이른바 성서에 나올 법한 대홍수가 휩쓸고 간 파키스탄. 사상자가 수천 명에 달했고 복구 비용은 4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파키스탄은 선진국 탓이라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선진국들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했고 지구온난화와 대홍수 같은 기후변화를 가져왔단 겁니다. 파키스탄의 탄소 배출량은 세계에서 158번째로 미미하지만 정작 최대 피해국이 됐습니다. So what goes on in Pakistan won't stay in Pakistan. We don't wish for it to be that way. But the dystopia has already come to our doorsteps. 결국 현지 시간 20일 유엔에 모인 선진국들은 파키스탄처럼 직접 피해를 당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If there is any doubt about loss and damage, go to Pakistan. 하지만 어느 나라가 얼마나 부담할지 구체적인 방식은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기후협약 체결 당시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아 비용을 내는 국가에서는 빠졌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3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나들목 근처에서 버스 석 대와 승용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운전기사 1명이 숨졌고 승객 2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졸음 운전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부산 외곽순환도로 철마 4터널 부근을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정비 불량 때문에 불이 붙은 걸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인도네시아 자바 서쪽 지역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일어나 지금까지 최소 46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70km 떨어진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흔들림이 강하게 느껴졌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틀 뒤 23일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꽃게잡이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연평도에 북한의 장사정보 170여 발이 떨어진 지 12년째 되는 날입니다. 당시에 4명이 숨지고 10명 넘게 다쳤었죠. 주민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2010년 포격 이후 올해가 가장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은 항구에 배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근처로 출항을 앞둔 꽃게잡이 배들입니다. 불이 하나둘 켜지고 어민들이 그물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날씨보다 예측이 어려운 북한의 도발 때문입니다. 지도선에서 철수하라고 북한에 뭐 포문 열렸다고 이제 도발 징후가 있으니까 이제 철수하라고. 어민들은 이게 포격인지 몰랐죠. 다만 조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조업 중에는 이제 엔진 소리라든가 그 현장의 이제 소음 때문에. 올가을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절반쯤 줄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삶 속에서 67년이란 긴 세월을 살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고 어민들도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이 빨리 왔습니다. 날이 밝자 좁은 골목 안으로 낡고 부서진 집들이 보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장사정포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셨던 집이 지금 안보교육장이 돼 있는. 그쪽으로 안 지나다니잖아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안 가봤어. 가기가 싫어. 가슴이 막 벌렁벌렁벌렁해. 못 갔어. 주민들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온 사방 동네 온 사방 뭐 폭탄이 막 떨어졌으니까 그냥 전쟁이 뭐 그런 게 진짜 전쟁이라 호소리만 나면은 자꾸 바깥에 쳐다봐요. 보따리 싸놓고 꽃게를 따고 그래요. 열안했어요. 진동이 느낄 정도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식으로 아주 그냥 영업 떨어졌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직접 경험한 주민들의 트라우마가 큽니다. 2010년 이후 올해가 가장 불안하다고 합니다. 연평 북극 사건 봤을 때 마냥 진짜 이게 육지로 대피해야 되지 않나.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그러는데 그 믿고서 살아야죠. 뭐.
포소리 그렇게 듣는 건 처음이지. 피폭 후는 처음이지. 우리 주민들은 좀 놀랄 수밖에. 믿고 있어야지. 뭐 여기서 사는 이상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 5.19 평화협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잘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마음과 극이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맨눈으로도 북한이 보이는 섬, 이곳 연평도 주민들은 긴장감조차 일상이 돼버렸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를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호소가 더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연평도에서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한 집권여당 비대위원이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 때 한 기자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 라떼는입니다. 제가 그 대변인 시절에도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인터뷰를 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출입 기자들이 넥타이도 갖추고 제대로 정자세로 이렇게 대통령의 인터뷰를 들었죠. 김행 비대위원이 청와대 대변인 때는 신년 기자회견이 없어서 그 이듬해 기자회견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김 비대위원 말이 맞았습니다. 일단 예의 바르고 전반적으로 엄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 별로 이런 분위기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당시에는 질문도 순서도 사전에 정해놔서 이게 기자회견이냐 논란도 있었습니다. 만일 김행 비대위원보다 더 압도적인 라떼는이 있다면 첫 뉴스가 왜 대통령 소식이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래 좀 자유로운 스타일로 알려졌었죠. 저하고 같이 하는 회의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오늘 하루만 이렇게 풀단에서 좀 찍는 거로 하고 그냥 편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뭐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예, 프리스타일. 자유로운 스타일도 눈치 봐가면서 해야 하는지 다시 보기였습니다. 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오늘은 첫눈 소식을 준비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도통 첫눈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자, 최근 10년간의 이 서울에서 첫눈이 내린 날을 평균해 보면 바로 오늘 11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1일 전후해서 서울에서 첫눈이 내렸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물론 지난 10월 10일이죠. 강원도 설악산에서 눈이 내리긴 했는데요. 이렇게 중청대피소 부근을 하얗게 물들이긴 했지만 관측소가 아니라서 공식적인 첫눈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강원 산간을 제외하면 도심에서 첫눈을 보는 건 당분간 쉽지 않겠습니다.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한반도 북쪽으로 이 찬 공기가 현재 가두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이 서쪽과 남쪽으로는 계속해서 이 따뜻한 류의 그런 바람들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년보다 높은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이 절기상 소설인데 첫눈 소식보다는 비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내일이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지만 눈이 아닌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결국 이달 말까지 가끔 비 소식만 있어서 첫눈 소식은 다음 달 12월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자, 내일은 오후부터 전국에서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의 예상 강우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레까지 경북 북부 산간과 경북 동해안 쪽에는 최고 100mm 이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과 경남 동해안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30에서 80mm, 제주도에서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 쪽으로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선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1, 2도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 10도, 대구 9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서울 14도, 전주 17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동해에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 비가 그친 뒤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룸 D가 이어지는 월요일이죠. 김태영, 신혜원 기자와 함께 계속되는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폭로와 또 갑작스럽게 중단된 도어 스태핑의 배경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엔 시청자와 함께하는 오픈 뉴스룸이 진행되죠. JTBC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